세 번째 과목입니다. 이 세 번째 과목은 건설 시공학입니다. 41번인데요. 41번 보니까 한중 콘크리트. 한중이라는 것은요, 잘 아는 얘기죠. 한국과 중국이 아니고 겨울에 공사하는 거죠. 한중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 물 결합제 비는 원칙적으로 얼마 이하냐고 하면 한중 콘크리트는 항상 우리가 6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중 콘크리트 또는 여기서 극한이라 그럽니다. 극한기 콘크리트 물 시멘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42번 하겠습니다. (42번은) 혼화제입니다. 여기 혼화제는요, 혼화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그런데, 그래서 이 혼화제에서요, 재료할 때 제자와 지붕할 때 제자가 있는데, 혼화제는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 혼화제는 재료할 때 혼화제를 말하는데, 이 혼화제 비율은요, 시멘트 양 자체가 1%가 아니고 반드시 5%를 기준한다는 겁니다. 그럼 벌써 답이 보였어요. 옳지 않는 것은 시멘트 양 정도 이하는요, 배합 설계에서 그 자체 용적을 무시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반드시 시멘트 혼화제는 콘크리트 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량의 시멘트 얼마냐 5% 기준으로 하는데 5% 이하도 아니고 반드시 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포졸란이라든지 플라이애쉬, 고로 슬래그 등을 말하고요. 여기 혼화제는 콘크리트 성질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량으로 하는데 이것은 알아둘 게 봐요. 혼화제일 때는, 자일 때는 5% 이상이고 여기 혼화제 순수히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5%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꼭 기억하면, 이것은 A제, 분산제, 경화, 촉진제 또는 방동제 등입니다. 그래서 이 혼화제는 플라이애쉬, 고로 슬래그, 실리카 퓨움 등이고요. 포졸란 반응이 있는 것은 플라이애쉬라든지 고로 슬래그, 규산, 벽토 등이 있습니다. 또 인공산으로는 플라이애쉬, 고로 슬래그, 소성 점토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혼화제와 혼화제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구별은요, 5% 미만이냐 5% 이상만 알아도 충분히 모든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43번째입니다. 43번째는요, 강제면에서 강필. 이 강필이란 말은요, 사실 우리는 석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강필인데 여기에 강은 금속을 얘기하는데요. 실제 돌로 된 것은 석필이라고 합니다. 강필은 뭐냐 하면 앞에 다이아몬드로, 요 앞이 다이아몬드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아몬드 펜을 말하는데 강필로 된 볼트 구멍이라든지 절단 개수 등을 그리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마킹이라 그러고 순수 우리말을 하면 금매김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요, 원척도라는 것은 철골 가공 공장 내 원척소에서 설계도에 따라 철골로 상세, 재 및 길이의 원척으로 그리는 걸 말하고, 본뜨기는 원척도 검사 자체를 한 후에 원척도에서 얇은 강판으로 본뜨기를 하여 본판에 정밀하게 작성하는 걸 말하고요. 변형 바로잡기는 금매김 하기 전에 검사에 합격된 강제를 비틀림 또는 변형된 것을 바로잡고요. 금매김은 이제 요거죠. 바로 금매김 또는 마킹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강제의 절단, 구멍 뚫기, 위치 등을 강제에 기입하는 작업을 가지고 우리는 마킹 작업 또는 우리말로 하면 금매김 작업이 되겠습니다. 44번째가 되겠습니다.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하며, 답이 벌써 보였어요. 이거는 우리 연약한 점성토 지반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하며 흙막이 바깥에 흙이 안으로 밀려들어 흙막이가 파괴되는 현상이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 이렇게 흙막이 벽을 이렇게 지금 설치한다면 이놈이 밀려 올라오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가지고 뭐예요? 여기서 알아둘 거 바로 뭐예요? 연약성 점토라는 거니까 보일링이 아니고 히빙이 될 것이고, 반드시 물이 쏟아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사질토가 쏟아오는 거 가지고 우리는 보일링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연약성 점토니까 히빙이 되겠습니다. 히빙은 흙막이 흙파기 할 때 하부 지반이 연약하여 흙파기 저면상에 대해 흙막이 바깥에 흙가 중요한가 지표 제하 중에 중요한 게 못 견뎌 저면 흙이 붕괴되고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히빙 현상. 이 방지 대책은 당연히 강성이 큰 흙막이 벽을 또
더 깊게 한다든지 집안을 아예 바로 어떻게 연약성 집안을 개량한다든지 지하 수위를 저하시킨다든지 마지막 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든지 더 마지막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작업을 중지하는 방법 등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45번째입니다.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AJ 특징이 아닌 것은요. AJ는 내구성이라든지 수밀성을 증대시키고 블리딩 현상을 증가시키면 안 되죠. 어떻게? 블리딩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AJ를 사용하는 거고요. 단위 수량도 감소하고 건조 수칙도 감소시키는 것이 바로 AJ, 말 그대로 공기 연행제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콘크리트 속에 미세한 기포를 함유하여 혼합하는 표면 활성제가 바로 AJ를 말하는 거고, 단위 수량이 감소하고 경화에 따른 어떻게 수하열도 적어지게 되겠습니다. 시공연도를 향상시켜 재료 분리딩이 감소되고 내구성이라든지 수밀성도 향상됩니다. 특히 알아둡니다. 철근과의 부착감 다소 감소돼요. 이게 이제 단점이죠. 감소되나 공기량을 1% 증가 시 압축 각도는 또 3에서 5% 감소돼요. 이것이 유일하게 AJ의 장점이 아닌 뭐가 된다? 단점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기성 콘크리트의 말뚝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조금 오타가 나는데요. 말뚝의 중심 강력은요, 2.5D예요. 2.5D 이상 또한 750mm 이상을 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통상 75cm 이렇게 똑같은 말. 요게 이제 오타라고 2.5가 아니고 2.5D입니다. 적재 장소는 시공 장소와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고 또는 집안이 견고한 곳이어야 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요. 2단 이하로 조정하고 말뚝 받침대는 동일선상에 위치하여 파손이 적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시공 순서는 주변 다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변부에서 주황부로 한다 그랬는데요. 여기 잘 봐야 돼요. 주변의 다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닌 거 봐요. 말뚝 여기서 알아. 말뚝의 지지력의 증가를 위해 주위의 말뚝을 먼저 박는데요. 점차 주황부에 박는데 이거는 뭐냐면 주변의 다짐 효과가 아니고 말뚝 지지력의 증가를 목적으로 어떻게 해? 주변에서부터 주황으로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요. 이 문제는 상당히 잘 읽어보지 않으면 답이 없다. 혼돈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뚝 박기 시 주의사항으로서는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박고요. 말뚝 박기는 중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최종까지 계속해서 박아야 될 것이고, 나무말뚝을 껍질을 벗겨서 상수면 이하에 받는 것은 방부를 목적으로 하죠. 이 방부라는 것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뚝 지질 증가를 위해 주위의 말뚝을 먼저 박고 점차 주황에 박는데요. 순서는 맞는데 이것은 주변의 다짐 효과가 아니고 말뚝 지질력의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동일 건물에는 말뚝기를 달리하거나 말뚝을 혼용하지 않아야 돼요. 똑같은 건물에는 똑같은 말뚝을 써야 합니다. 47번입니다. 47번은 거푸진 공사 콘크리트 치갑이에요. 치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건데, 이 치갑에 대한 것은 치갑의 영향을 주는 요소 4가지를 써라 3가지. 이거는 실기, 필답형 또는 작업형에도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갑은요, 치어 붓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치갑은 커집니다. 당연하고요. 묽은 콘크리트로서 치갑이 작다가 아니고 어떻게 묽은 곳부터 치갑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거푸지면 수평 단면이 작을수록 치갑이 작고 철골 또는 철근 양이 많을수록 치갑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요, 무척 많습니다. 40몇 가지로 교재했지만은 실제 여기서 네 가지를 줬는데요.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은 크고요. 묽은 콘크리트로 치갑이 크고, 비중이 클수록 치갑이 크고, 조강 시멘트 등 응결성이 빠른 것을 사용할수록 치갑은 작게 되겠습니다. 48번째입니다. 건설공사 완료 후 보수라든지 재시공입니다.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 발주처 등에 예치하는 공사금액 명칭, 우리는 뭐죠 이게? 답이 역시 이거는 바로 하자를 생각해서 하자 보증금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고요. 실제 이 시공은 가장 기초적인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49번째입니다. 49번, 거푸짐 공사에서 거푸짐의 검사 시 받침기 등 지주의 안전하중 검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이것은요, 서포트의 수직 여부 간격이라는 것은, 서포트의 어떻게 수직 여부 간격이라는 것은
서포트가 기둥이 이제 이거 수직으로 정확히 박혔냐 안 박혔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폼타이라든지 여봐요. 폼타이는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거 아주 뭐 긴장재라 그러죠. 긴장재라든지 철물에 있잖아요. 재질. 이게 답이 되죠. 왜? 거푸진 검사 시 폼타이라든지 조임철물의 재질이 뭐 예를 들어 스테인리스로 했는지 일반 철강으로 이런 것까지는 검사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서포트의 팬심이라든지 처짐 나사의 느슨함 정도라든지 수평 연결대 설치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 기둥을 서포트 뭐 상세나 긴장재 하는 것이 대개 이런 폼타일을요 조금 더 여기서 한번 그림으로도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50번은 네트워크에 대한 건데요. 네트워크 공정표의 구성 요소 중 주공정이 아닌 부주공정이에요. 왜? 세미 크리티컬 패스니까요. 가난스러움 옳지 않는 것은 그러면 여육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정을 의미하죠. 당연히 적은 공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공정이 부분적 또는 불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기 단축 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면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죠. 주공정화할 가능성이 많은 공정이 바로 부주공정이 되겠습니다. 51번 가겠습니다. 51번은 토공사에서요. 굴착기계 용도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입니다. 백호는요. 기계보다 낮은 곳을 굴착하는 데서 이거는 뭐 드래그 셔블이라고 하고 우리 어때 백호는 포크레인을 백호라고 그래요. 당연히 얘가 낮은 곳을 굴착하는 거고요. 파워숍은 유일하게 꼭 알아야 돼요. 그치? 답이 아니고 파워숍 기계가 높은 곳을 굴착하는 사용하는 것이고요. 드래그 라인은 기계보다 낮은 곳에 흙을 긁어 모으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럼 여기 지금까지 높은 곳을 하는 거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어. 그럼 4번 클램셋은요. 기계보다 높은 곳을 답이 벌써 나왔어요. 클램셋은 뭐요? 밑에 다이아몬드 거트리가 주로 밑에 흙을 파올리는 거죠. 이건 수중 굴착도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실기 작업형에도 곧잘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보다 높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으로 해야 되는 게 틀렸어요. 그리고 클램색은요, 좁은 곳에 수직 굴착이 적당하고 지하 연속벽 공사 사용되는 사질 집안이 적당하나 단단한 경질 집안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지금 토공기계 토공사의 내용은요, 실제 여기보다는 오히려 5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술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52번은 무량판 구조에 사용되는 특수 상자 모양의 기성제 거푸지문건인데 이거는 뭐냐면 무량판 구조에 사용되는 특수 상자 모양 이거 바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와플폼이라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것은 뭐예요? 와플폼은 무량판이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가 없는 거예요. 보가 없는 구조인데 무량판 구조 또는 팽판구 특수 상자 모양의 기성제 거푸지문 말하고 크기는 주로 60에서 90cm, 높이는 9에서 한 18cm, 모서리는 둥그스름합니다. 두 방향 장성 바닥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와플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량판 구조라는 건 보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53번 보겠습니다. 53번은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철근 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철근의 이음 위치는 되도록 응력이 큰 곳을 피한다. 맞는 말이죠. 둘째, 일반적으로 이음을 할 때는 한 곳에서 철근수의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야 한다는데 어떠한 경우라도 안 돼요. 어떠한 경우라도 한 곳에 철근의 가반수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셋째, 철근 이음은 겹침이며 용접이 기계적 이음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철근 이음은 힘의 전달이 연속적이고 응력 집중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좀 더 해설을 보면요. 철근 이음 위치는 큰 응력을 받는 것은 피하고 항상 엇갈려 있게 함이 원칙입니다. 우리 볼트 조이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한 곳에 철근에 요거죠. 어떠한 경우도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됐고요. 또
지름 29 또는 파 28 이상의 철근은 겹침임을 하지 않는다. 이건 이렇게 D를 쓴다는 것은 이형 철근을 말하는 거고요. 이형 철근. 요거는 보통 원형 철근을 말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보철근은 이음시 인장력이 적은 곳에서 있고 기둥이라든 백철근 이음은 측높이요 3분의 2 이하에서 엇갈리게 하고 갈고리 길이는 이음 길이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철근 이음 위치는 꼭 잘 알아둬요.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특히 2017년 9월 23일 기사와 산업기사에도 동시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이 공사에 필요한 표준시방서의 내용인데요. 이 표준시방서의 내용은 특히 어떤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계속 틀리는 것은 찾아야 되죠. 특히요, 재료에 관한 사항, 공법에 관한 사항, 공사비에 관한 사항, 검사 및 시험에 관한 사항인데 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방서의 특히 기재 내용은 시공 방법에 대한 거요. 설계의 의도 및 지시사항인데 그 다음에 사용 재료라 검사 방법, 기타 특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내용은 시방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보겠습니다. 55번은요. 공사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럽니다. 공사 계약서에는요. 공사 내용, 다른 말로 공사명이라든지 공사 장소 이것은 표지하는 거 아니고 우리 일반 주위의 바깥면에도 부착하게 돼 있죠. 재해방지 대책, 공사계획서의 재해방지 대책은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사계획서의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하고 답은 2번이고요. 도급금액이라든지 지불 방법, 천재지변이라든지 그 외에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를 서로 시공자와 발주자가 부담하는 내용까지 하고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6번 보겠습니다. 56번은요, 여기 55번에 대해서 계약서 기재는 공사 내용, 공사 착수 시기, 완공 시기, 도급액 지불 방법, 지불 시기, 인도, 검사 인도 시기, 설계 변경, 공사 중지, 도급액 변경, 손해 부담에 대한 내용이고요. 56번입니다. 모래의 부피 증가가 15%이고 굴토량이 261 입방메타라면 잔토 처리량은, 이 잔토량 간단하죠. 굴토량 곱하기 부피 증가 개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굴토량이 261이고 잔토 그 부피 증가 개수가 15%, 요게 가지고 1.15%가 아니고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15%인데 왜 여기 1.15냐 그러면요. 여기 부피 증가 기수는 이 첫 번째에다가 우리는 0.15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1.15 하면 300.15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15가 없으니까 약 300 입방미터의 삼성이 되겠습니다. 57입니다. 건축 생산 구조에 관한 설명은 옳은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지만 맞는 것은 옳은 것은 사실 잘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옳은 것인데요. CM이라는 것은 시공자가 직접 공사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사용 등을 포함하는 건설공사 정보장을 조정하는 것이다. 근데 CM은 건설 관리예요. 다른 말로 이것은 설계, 시공을 통합 관리하고 주문자를 위해 서비스하는 전문가 집단의 관리 기법을 우리는 CM 기법이라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ECR는 종래의 단순한 시공업과 비교하여 건설 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 기획 관리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를 우리는 ECR 용어에 맞는 말이 되겠고요. 세 번째, 발주자가 직접 공사기 하는 업자를 하도급자를 하는데 이건 하도급은요. 도급공사처 어떻게 부분적으로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분할하여 제3자의 도급을 주어 하는 시행하는 거고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감리자라는 것은 위탁을 받아 공사의 시공 과정을 검사 승인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설계도와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자가 거기에 맞게 계약서대로 시공하는지 확인 지도 감독하는 걸 우리는 공사 감리자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3 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58번입니다. LW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유리와 물과 유리죠. 물 유리액과 시멘트 현탄을 혼합하여 규산수 화합을 생성하여
계열화되는 특성을 이용한 공법이 맞는 말이죠. 지방 강화와 차수 목적을 얻기 위한 약액주의 공법의 일종이고요. 미세공구의 집안에서 그 효과를 확실히 널리 쓰인다는 건데 사실 미세공구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LW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배합비 조절력, 겔타임 조절이 가능한 것이 바로 LW 공법이 되겠습니다. LW 공법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데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산 소다 수용과 시멘트 연탄을 혼합한 후 지상은 Y자간을 통하여 집안의 주입식 공법으로 집안의 공구를 시멘트 입자로 충진시켜 집안의 밀도를 높여 지방 강화라든지 지수성을 향상시키는 저압 침투 공법이 바로 LW 공법인데요. 이게 이제 단점이 바로 미세 공국의 집안 효과는 확실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59번입니다. 59번은 철근 가공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겁니다. 대지의 여유가 없어도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가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대지 여유가 없는데 현장 가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지 확보가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입니다. 첫 번째 대지 확보가 안 되면 현장 가공은 불가능한 거죠. 1번이 틀렸고요. 철근 가공은 현장 가공과 공장 가공을 나눌 수 있고요. 공장 가공, 현장 가공에 비해 절단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장 가공, 현장 가공보다 운반비가 높은 경우가 많고 이것이 단점이고 현장 가공 최우선은 바로 가공 장소 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철골공사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 용접 시 기온과 관계없이 부재를 예외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현장 용접 시에 부재를 겨울이 되면 예외를 해야 되고 실제 영도 시야에 때는 용접을 못하게 하고 있죠. 그건 말이 안 돼. 반드시 예외를 해. 틀렸고요. 세우기 장비는 철골 구조 형태 및 총중량을 고려해야 하고 셋째 철골 세우기는 가조로 변형 바로잡기를 합니다. 가조로 최소 2개 이상 가볼트를 조임합니다. 용접시 온도인데요. 기온이 9도씨가 아니고 0도입니다. 0도씨 이하일 때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되고 기온이 0에서 15도일 때라도 용접시 시작 부에서 10cm 이내일 때 모재 온도는 36도 이상이 되도록 항상 어떻게 용접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온과 관계없이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외를 해야 되고 0도씨 이하는 잘 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6번째 과목, 5개 과목 중에서 바로 3번째 과목 건설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4번째 과목에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으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